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은 산골짜기 굽이굽이 돌아가면 닿을 수 있는 외딴 곳에 세상의 소란함을 피해 숨어든 작은 기와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그 집은 마을 사람들도 잘 알지 못하는 숲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사시사철 푸른 대나무 숲이 병풍처럼 집을 감싸고 있어 밖에서는 그 안이 들여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붕 위에는 언제나 묵직한 정적이 내려앉아 있었고 가끔 바람이 불 때마다 대나무 잎들이 서로 몸을 비비며 사그락거리는 소리만이 그 집의 유일한 말벗이 되어주곤 했습니다. 이곳에는 한때 도성에서 이름을 날리던 기생이었으나 이제는 모든 화려한 옷을 벗어 던지고 조용히 여생을 보내려는 여인 월선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뛰어난 춤과 노래 그리고 그 누구도 따를 자가 없었던 시와 글씨 솜씨로 천재라 불렸지만 세속의 덧없음을 깨닫고 스스로 이곳으로 들어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겨울바람이 유난히 매섭게 불어닥치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구멍이라도 뚫린 듯 굵은 눈발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려 온 세상이 하얗게 덮이고 있었습니다. 월선은 차가운 윗목을 피해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가만히 술을 놓고 있었는데 바늘이 천을 뚫고 지날 때마다 들리는 미세한 소리마저 크게 들릴 정도로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호롱불 심지가 타닥타닥 타들어가며 흔들리는 그림자를 벽에 들이우고 있었고 밖에서는 거친 바람이 문풍지를 맹렬하게 흔들어대며 마치 누군가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하는 듯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월선은 문득 바느질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 소리에 섞여 희미하지만 분명히 다른 가녀린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산짐승의 울음소리인가 싶어 무시하려 했지만 소리는 끊어질 듯 이어지며 그녀의 마음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굳게 닫힌 방문을 열고 햇마루로 나섰습니다. 차가운 냉기가 얼굴을 때리며 살을 내는 듯 했지만 그녀는 서둘러 대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눈은 이미 발목이 푹 잠길 만큼 쌓여 있었고 집신을 신은 발이 시려왔지만 이상한 예감이 그녀를 재촉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무거운 나무 대문을 밀어내자 눈보라가 왈칵 밀려들어와 그녀의 옷자락을 휘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희뿌연 눈발 사이로 대문 앞 돌계단 위에 놓인 작은 바구니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바구니 안에서는 붉은 비단 포대기에 쌓인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고 그 안에서 아기 고양이보다도 더 작고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월선은 숨이 헥는 듯한 놀라움에 잠시 주춤했으나 이내 바구니를 품에 안고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방 안의 온기 속에 바구니를 내려놓고 떨리는 손으로 눈 덮인 포대기를 조심스럽게 들추어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듯한 갓난아기가 파랗게 언 얼굴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피부는 백옥처럼 희었고 눈을 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목구비가 수려하여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월선은 서둘러 아랫목에 자리를 펴고 아이를 눕힌 뒤 자신의 체온으로 차가운 아이의 몸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작은 심장은 기특하게도 콩닥콩닥 뛰며 삶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월선은 부엌으로 달려가 쌀을 갈아 묽은 미음을 끓여왔고 숟가락 끝에 조금씩 묻혀 아이의 입술을 적셔주었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들어가자 아이는 찡그렸던 미간을 펴고 곤히 잠이 들었습니다. 아이의 젖은 포대기를 정리하던 월선은 포대기 깊숙한 곳에서 툭 하고 떨어지는 물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가정에서는 구경하기 힘든 흑단 나무로 만들어진 귀한 붓 한 자루였습니다. 붓대에는 정교하게 조각된 항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붙어른 윤기가 흐르는 것이 한눈에도 명필이 쓰던 물건임이 분명했습니다. 갓난아이의 품에 돈이나 패물이 아닌 붓을 넣어두었다는 것은 이 아이의 부모가 학문을 숭상하는 집안 사람이거나 아이에게 남다른 기대를 걸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월서는 그 붓을 손에 쥐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자신의 과거, 붓 하나로 세상을 호령했던 그 시절이 떠오르며 기묘한 인연의 끈이 느껴졌습니다. 버려진 아이와 붓, 그리고 은거하는 천재의 기생.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닌 것만 같아 그녀의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은 그쳤지만 세상은 온통 은백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월선의 수발을 들기 위해 마을에서 올라오던 3월 할멈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널려있는 기저귀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씨, 이게 다 뭡니까? 이 깊은 산 중에 웬 아이란 말입니까? 3월 할멈은 방 안으로 들어와 곤히 자고 있는 아기를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월서는 덤덤한 표정으로 지난밤의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할멈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무릎을 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아씨,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핏덩이를 거두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게다가 이 산골에서 아씨 혼자 아이를 어찌 키우시려고요. 차라리 관아에 알리거나 마을에 아이 없는 집에 보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할멈의 말은 구구절절 옳은 말이었지만 월선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월선은 잠든 아이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멈, 이 아이가 내 집 대문 앞에 놓여 있었던 건 하늘이 내게 보낸 마지막 인연일지도 몰라요. 내 비록 기생 출신이라 손가락질 받을지언정 내 품에 들어온 생명을 내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품고 있던 이 붓을 보세요. 예사 물건이 아닙니다. 이 아이는 분명 귀한 사연이 있을 겁니다. 월선이 보여준 붓을 본 3월 할멈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붓을 모르는 까막눈인 할멈이 보아도 그것은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할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고집센 월선의 뜻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할멈은 팔을 걷어붙이고 부엌으로 나가 산모에게 좋다는 미역국 대신 아이를 위한 쌀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월선은 아이에게 명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밝을 명의 무라, 맑은 강물처럼 세상을 투명하게 비추고 막힘없이 흐르라는 뜻이었습니다. 명아는 젖동량을 하러 다니는 수고로움 속에서도 놀랍도록 순하게 자라주었습니다. 배가 고파도 크게 보채지 않고 월선이 가야금을 타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 눈망울은 갓난아기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깊고 그윽하여 월선은 가끔 아이의 눈을 보며 묘한 전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월선의 집 풍경도 조금씩 바뀌어 갔습니다. 정막만 감돌던 마당에는 아이의 옷가지가 바람에 펄럭였고 밤이면 아이를 재우기 위한 월선의 나지막한 자장가 소리가 대나무 숲을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처마 밑에 고드름이 녹아 떨어지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명아는 이제 제법 목을 가누고 옹알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명아의 옹알이는 여느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마치 누군가와 대화를 하듯 높낮이가 분명했고 월선이 책을 읽어주면 그 소리를 흉내내는 듯 입술을 오물거렸습니다. 월선은 자신의 재능을 이어받을 아이가 생긴 것만 같아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기생의 아들이라는 꼬리표가 붙지 않으려면 이 아이를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키워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대문을 더욱 굳게 걸어 잠갔고 3월 할멈에게도 마을에 내려가서 절대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그들만의 작은 성에서 모자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비범함은 감춘다고 감춰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명아가 돌이 지날 무렵 월서는 마루에 앉아 붓글씨를 쓰고 있었습니다. 먹을 갈아 화선지에 붓을 대는 순간 옆에서 놀던 명아가 쪼르르 기어와 월선의 붓을 잡은 손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월선이 장난삼아 작은 붓 하나를 쥐어주자 아이는 붓을 입으로 가져가는 대신 어설프게나마 손에 쥐고 종이 위에 선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선은 아이의 낙설하기에는 힘이 있고 기운이 넘쳤습니다. 월서는 숨을 죽이고 아이의 손놀림을 지켜보았습니다.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붓을 쥐는 법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듯한 모습에 그녀는 이 아이가 자신이 품에 안고 들어왔던 그 밤 붓을 품고 있었던 것이 우연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월서는 명아를 위해 서책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책들은 기생 시절의 시집이나 악보가 대부분이었기에 아이에게 읽힐 경전과 역사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3월 할멈을 통해 읍내 장터에서 책을 구해오게 했습니다. 할멈은 무거운 책보따리를 이고 오며 투덜거렸습니다. 아니, 걷지도 못하는 애한테 무슨 놈의 책입니까? 떡이나 사다 먹이지. 하지만 월서는 빙그레 웃으며 책을 받아들고 밤마다 명아를 무릎에 앉히고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명아는 그 어려운 한자들을 이해라도 하는 듯 월선의 손가락이 짚어가는 글자 하나하나를 눈으로 쫓으며 집중했습니다. 밖에는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방 안에는 책 읽는 소리와 아이의 숨소리만이 가득한 평화로운 밤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의 주막에서 술을 마시던 남정네들이 쑥덕거리기를 월선네 집 쪽에서 밤마다 도깨비불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월선이 밤늦게까지 명아에게 책을 읽어주느라 켜놓은 호롱불 빛이었지만 사람들의 상상력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3월 할멈이 읍내 서책방을 드나든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집에 숨겨둔 남자가 있다더라. 아니라네. 도망친 역적을 숨겨주고 있다네. 하는 터무니없는 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월서는 이런 소문을 모른 채 오로지 명아를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지만 세상의 관심은 서서히 그리고 은밀하게 그녀의 집 담장을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명아가 3살이 되던 해 아이는 이미 천자문을 떼고 소학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월선이 잠깐 부엌에 다녀온 사이 명아는 마루에 펴놓은 하얀 화선지 위에 먹을 찍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것은 마당에 핀 매화나무 가지에 앉은 참새 한 마리였습니다. 붓터치는 간결했으나 참새의 날개짓이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듯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부엌에서 돌아온 월서는 그 그림을 보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재주가 좋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내린 재능, 즉 천재성이었습니다. 월서는 기쁨보다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 재주가 세상에 알려지면 이 아이는 평범하게 살 수 없을 것이다. 양반들의 놀이개가 되거나 시기를 받아 꺾일 수도 있다. 그녀는 아이의 그림을 황급히 말아서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그날 밤 월서는 명아를 재우고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에는 둥근 보름달이 떠서 대나무 숲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 내 신분은 천하고 가진 것은 이 낡은 집뿐인데 그녀는 과거 자신이 겪었던 수모와 멸시 그리고 재주가 있어도 기생이라는 이유로 받아야 했던 차별들을 떠올렸습니다. 명아만은 그렇게 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을 만큼 자랄 때까지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숨기기로 말입니다. 설사 마을 사람들이 미친 여자라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그녀는 이 집을 요새처럼 만들어 아이를 보호하리라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월서는 더욱 엄격하게 집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대나무 울타리를 더 촘촘하게 보수하고 대문에는 빗장을 하나 더 질렀습니다. 3월 할멈에게도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 것을 당부하며 필요한 물건은 웃돈을 얹어주고 사람을 시켜 몰래 가져오게 했습니다. 명아에게는 밖으로 나가는 것을 금지하고 오직 집안 마당과 뒷산 입구까지만 다니게 했습니다. 어린 명아는 왜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하는 말이라면 고개를 끄덕이며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호기심 어린 눈은 자꾸만 담장 너머 세상을 향하고 있었고 까치발을 하고 담장 틈새로 보이는 바깥 풍경을 구경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계절은 다시 돌아 겨울이 되었습니다. 명아를 주워온 그 눈 내리는 밤으로부터 꼬박 4년이 흐른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명아는 5살 소년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어머니를 닮아 선이 곱고 우아했으며 눈빛은 총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오후 마당을 쓸던 3월 할멈이 헐레벌떡 방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아씨,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 할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숨이 턱까지 차올라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월서는 쓰던 붓을 내려놓고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리 호들갑이야. 숨 좀 돌리고 말해보게. 할멈은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글쎄, 읍내 장터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최참판댁에서 그 댁에서 잃어버린 핏줄을 찾고 있다는 소문이 돕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던 물건이 학이 그려진 붓이라지 뭡니까? 월선의 손에서 붓이 스르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방바닥에 검은 먹물이 튀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쿵쿵 소리를 내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올 것이 오고야 만 것인가.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아이의 출생에 얽힌 비밀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월서는 곤히 낮잠을 자고 있는 명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품속에는 여전히 그 낡은 붓주머니가 소중하게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월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할멈에게 물었습니다. 그게 확실한 소문인가? 누가 그러던가 할멈은 울상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장터 국밥집 아줌마가 최참판댁 하인들이 수군거리는 걸 들었답니다. 그 댁 며느리가 몇 년 전 난리통에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죽은 줄 알았던 아이가 살아있다는 점쟁이 말을 듣고 사람을 풀어 찾고 있다고요. 월선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최참판이라면 이 고을에서 가장 세도 있는 양반가였습니다.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이 작은 기와집 하나 뒤지는 것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만약 명아가 그 집 핏줄이라면 천한 기생이 양반 자식을 훔쳐 키웠다는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명아를 영영 빼앗기는 것이었습니다. 월서는 즉시 짐을 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밖은 이미 어둑어둑해지고 있었고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4년 전 그날처럼 세상은 다시 눈 속에 파묻히고 있었습니다. 지금 길을 나섰다가는 아이와 함께 객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을 다잡으며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아직은 소문일 뿐이야. 우리 집 담장 안을 누가 알겠어. 오늘 밤은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바람 소리가 거칠어질 때마다 그녀의 시선은 대문 쪽을 향했습니다. 명아는 잠결에 뒤척이며 어머니 하고 잠꼬대를 했습니다.
월서는 아이의 이불을 고쳐 덮어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 평온한 일상이 깨지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 시각 마을 아래쪽 기와집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도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고래등 같은 기와집 사랑채에서 최참판댁 며느리가 싸늘한 표정으로 하인들을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내 분명히 들었다. 저 산 밑 오두막집에서 밤마다 글 읽는 소리가 들린다고. 기생 출신 여편네가 혼자 사는데 아이글 읽는 소리가 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당장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그 집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그녀의 눈에는 탐욕과 의심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잃어버린 아이를 찾고 싶은 모정보다는 가문의 대를 이을 똑똑한 양자가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친아들은 둔하여 글 공부에 진전이 없었기에 만약 밖에서 들려온 소문 속의 아이가 정말 천재라면 그 아이를 데려와 자신의 입지를 굳힐 속셈이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산골 외딴 집에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습니다. 월서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명아의 곁을 지켰습니다. 대나무 숲을 흔드는 바람 소리가 마치 추격자의 발자국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명아는 아무것도 모른 채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지만 그의 운명은 이미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월서는 붓을 들어 떨리는 손으로 종이 위에 글을 썼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아이에게 남길 편지였습니다. 명아야, 너는 하늘이 내린 귀한 사람이다. 네 붓끝에서 세상을 밝힐 빛이 나올 것이니 어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말아라. 먹물이 종이에 번지듯 월선의 슬픔도 깊은 밤속으로 번져나갔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눈은 그쳤지만 마을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3월 할멈이 다급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씨, 사람들이 올라옵니다. 한 무리가 횃불을 들고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월서는 결연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명아를 깨워 옷을 단정히 입히고 그 귀한 붓을 아이의 허리춤에 단단히 묶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두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명아야,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놀라거나 울지 마라. 너는 내 아들이고 누구보다 강하고 지혜로운 아이란다. 명아는 영문도 모른 채 어머니의 비장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대문을 두드리던 사람들은 최참판댁의 하인들이었습니다. 우두머리 격인 거무튀튀한 얼굴의 사내가 빗장을 지르지 않은 대문을 벌컥 열어젖히며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뒤로 몽둥이를 든 장정 서넛이 위압적인 표정으로 따르고 있어 평온하던 산속의 기와집은 순식간에 공포스러운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월서는 명아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꼿꼿한 자세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비록 화려한 비단옷 대신 수수한 무명옷을 입고 있었지만 한때 도성을 주름잡던 명기답게 그녀의 눈빛에는 서리빨 같은 기계가 서려 있어 함부로 범접하기 힘든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월선의 서슬 퍼런 눈빛에 잠시 주춤했으나 이내 헛기침을 하며 거만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봐라. 이 집에 수상한 아이가 숨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우리 마님께서 잃어버린 핏줄인지 확인해 봐야겠으니 썩 아이를 내오너라. 사내의 목소리는 담장을 넘어 숲속의 새들까지 놀라 날아가게 할 만큼 컸습니다. 월서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이 깊은 산 중에 수상한 아이라니요. 여기는 저와 늙은 하녀, 그리고 제 아들뿐입니다. 남의 집 안뜰을 이리 함부로 침범하다니. 이것이 양반댁의 법도입니까? 그녀의 논리 정연한 반박에
사내들은 말문이 막힌 듯 서로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힘없는 여인네가 살고 있다고 해서 겁만 주면 될 줄 알았으나 월선의 태도는 예상보다 훨씬 강경했습니다. 그때 월선의 등 뒤에서 명화가 고개를 빼꼼히 내밀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의 등장에 겁을 먹을 법도 하건만 명화의 눈은 호기심과 경계심이 섞인 채 사내들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맑고 깊은 눈동자와 마주친 순간 하인들은 기이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5살 배기 아이의 눈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총명하고 위험 있는 눈빛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두머리 사내는 침을 꿀꺽 삼키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눈, 보통 아이가 아니구먼. 마님 말씀대로 뭔가 있어. 사내는 억지로 기세를 올리며 소리쳤습니다. 저놈이구나. 내 오늘은 일단 물러가지만 조만간 관아의 포졸들을 대동하고 다시 올 것이다. 그때까지 딴 마음 먹지 말고 얌전히 있거라. 하인들이 씩씩거리며 물러가고 대문이 닫히자 팽팽하던 긴장의 끈이 끊어지며 월선은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3월 할멈이 달려와 월선을 부축하며 울먹였습니다. 아씨, 이제 어쩝니까? 저 독한 것들이 냄새를 맡았으니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월선은 떨리는 손으로 명화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심장 박동이 그녀의 가슴에 전해져 왔습니다. 명화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어머니의 뺨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저 사람들이 무섭지 않아요. 아이의 의젓한 말에 월선은 겨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며 더 큰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을로 내려간 하인들은 주막에 들러 술을 들이키며 자신들이 본 것을 떠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그 기생네 집에 숨겨둔 애 말이야.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더라니까. 마치 신선이 내려온 것 같았어. 맞아. 얼굴은 또 어찌나 하얗고 잘생겼는지. 촌구석에서 나올 인물이 아니야. 술기운에 과장된 그들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입을 타고 도는 소문은 점점 살이 붙어 기괴하게 변해갔습니다. 어떤 이는 명화가 도수를 부린다고 했고, 어떤 이는 왕실의 잃어버린 후손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이 소문은 곧장 최참판댁 안방마님인 며느리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최참판댁 며느리. 조씨 부인은 비단 요 위에 앉아 하녀가 전하는 말을 듣고는 매섭게 눈을 치켜떴습니다. 그녀에게는 7살 난 아들 창수가 있었는데 창수는 덩치는 컸으나 머리가 둔하여 천자문의 하늘 천자도 제대로 깨치지 못해 집안의 골칫거리였습니다. 시아버지인 최참판은 틈만 나면 손자의 무지함을 타박했고 그럴 때마다 조씨 부인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산골 오두막의 천재 아이에 대한 소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질투와 위기감의 대상이었습니다. 천한 기생 따위가 천재를 키운다고 말도 안 돼. 필시 어디서 훔쳐온 아이거나 유물일 게야. 그녀는 손톱을 잘근잘근 씹으며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조씨 부인은 남편인 최진사를 부추겼습니다. 여보, 마을에 도는 소문 들으셨지요? 그 아이가 정말 비범하다면 우리 창수기를 죽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출처도 모르는 아이가 양반 행세를 하고 다닌다면 고을의 기강이 무너집니다. 불러다가 본때를 보여주거나 만약 정말 쓸만한 놈이면 우리 집 종으로라도 삼아야지요. 우유부단한 최진사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인 말이 일리가 있소. 내일 사람을 보내 그 어미와 아이를 사랑채로 불러들이리다. 조씨 부인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명화의 재주가 거짓이면 망신을 주워 내쫓고 진짜라면
어떻게든 싹을 잘라버릴 생각이었습니다. 한편 산골집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월서는 명아가 글을 읽는 것도 그림을 그리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혹여나 담장 밖에서 누가 보고 있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명아는 붓을 잡고 싶어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지만 어머니의 엄한 표정에 아무 말 없이 방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거친 발소리가 아닌 지팡이를 짚는 정갈한 소리였습니다. 월선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누더기 승복을 입은 노스님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가끔 이 앞을 지나다 월선에게 물 한 바가지씩 얻어 마시던 분이었습니다. 월선은 서둘러 스님을 안으로 모셨습니다. 노스님은 팻마루에 앉아 월선이 내온 차를 마시며 대나무 숲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보살님, 주머니 속의 송곳은 언젠가 뚫고 나오기 마련입니다. 향기로운 꽃을 광주리로 덮어둔다고 그 향기가 사라지겠습니까? 월선은 스님의 말뜻을 알아듣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스님, 저는 그저 이 아이가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 다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스님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운명이 아닙니다. 아이가 가진 빛이 너무 강하여 어둠이 시기하는 것이니 차라리 그 빛을 세상에 드러내어 당당하게 맞서는 것이 아이를 지키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스님이 떠난 후 월서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숨기려고만 했던 자신의 방식이 오히려 독이 된 것은 아닐까. 그때 마당 한 구석에서 명아가 쪼그리고 앉아 무언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월선이 다가가 보니 아이는 나뭇가지로 흙바닥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방금 다녀간 노스님의 뒷모습이었는데 구분등과 휘날리는 옷자락, 그리고 지팡이를 짚은 모습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생생했습니다. 흙 위에 그려진 그림이었지만 그 필치는 성인의 것보다 더욱 힘차고 기품이 있었습니다. 월서는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스님의 말씀대로 이 아이의 재능은 억누른다고 사라질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각 최참판 댁에서 보낸 염탐꾼이 월선의 집 뒤쪽 대나무 숲에 숨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명아가 땅바닥에 그린 그림을 보고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게 5살짜리 아이의 솜씨라고 내가 헛것을 본 게 아니라면 저건 신동이 아니라 귀신이다. 염탐꾼은 소름이 돋아 몸을 떨며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조씨 부인에게 자신이 본 것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마님, 그 아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뭇가지 하나로 흙바닥에 그림을 그리는데 붓으로 그린 것보다 더 뛰어났습니다. 보고를 받은 조씨 부인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다가 이내 질투심으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 정도란 말이냐? 그렇다면 더욱 가만둘 수 없다. 조씨 부인은 이를 갈며 하인에게 지시했습니다. 당장 가서 내일 오시 오전 11시 오후 1시에 우리 집으로 오라고 전해라. 고을의 유지들을 모아놓고 시화회를 열 것이다. 거기서 그 아이의 실력을 만천하에 까발려 주겠다. 만약 소문만큼 실력이 없다면 사기죄로 관아에 넘길 것이고 실력이 있다면 그녀는 뒷말을 흐렸지만 그 눈빛은 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명아를 많은 사람 앞에서 시험에 들게 하여 실수하게 만들거나 혹은 너무 뛰어난 재주를 보이면 역적의 자식이라는 등의 누명을 씌울 심산이었습니다. 해질녘 최참판 댁의 집사가 월선의 집을 찾아와 초대장을 전했습니다. 겉으로는 정중한 초대였으나
내용은 강압적인 소환장이었습니다. 내일 우리 집에서 열리는 시화회에 명아를 데리고 참석하시오. 아이의 재주가 마을의 자랑거리가 될지, 흉거리가 될지 확인해 보고자 하오. 편지를 읽는 월선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습니다. 가지 않는다면 양반의 명을 거역한 죄를 물을 것이고, 간다면 어떤 수모를 당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3월 할멈은 아씨,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저 독사가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라며 말렸지만 월선은 피할 곳이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월선은 장롱 깊숙한 곳에서 자신이 기생시절 입었던 가장 점잖고 품위 있는 옷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명아에게 입힐 옷도 손질했습니다. 다행히 명아가 입고 있던 옷은 낡았지만 깨끗했고 아이의 기품을 가리지는 못했습니다. 월선은 명아를 불러 앞에 앉혔습니다. 명아야, 내일 우리는 호랑이 굴로 들어갈 것이다. 그곳에는 너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명아는 또렷한 눈망울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예의를 지키고 당당하게 행동하겠습니다. 5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대답에 월선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더욱 기승을 부렸습니다. 내일 최참판댁에서 기생 아들놈의 껍데기를 벗긴다더라. 아니지. 그 아이가 진짜 천재인지 아닌지 내기를 걸었다던데 사람들은 내일 있을 구경거리에 흥분하여 잠을 설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잔인한 심판의 날이, 누군가에게는 흥미로운 유흥거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명아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꿈속에서 넓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학이 되어 붓을 물고 구름 위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평온한 숨소리만이 불안한 월선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동이 트기 전 월선은 일찍 일어나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천지신명께 빌었습니다. 비천한 이 어미는 다쳐도 좋으니 부디 저 아이의 맑은 영혼만은 지켜주소서. 그녀의 간절한 기도가 새벽 공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날이 밝자 월선은 명아의 손을 잡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눈 덮인 산길을 내려가는 모자의 뒷모습은 위태로워 보였지만 그 발걸음에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비장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벌써부터 사람들이 힐끔거리며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귓전을 때렸지만 월선은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최참판 댁의 소슬대문이 거대하게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대문 앞에는 이미 많은 구경꾼과 하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월선이 다가가자 문지기가 거만하게 길을 막아섰습니다. 죄인 오듯 조리돌림을 당하며 들어갈 테냐, 아니면 개구멍으로 들어갈 테냐. 문지기의 조롱에 주변 사람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월선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갑게 일갈했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귀한 손님으로 초대하셔서 왔네. 손님을 이리 대접하는 것이 최참판댁의 법도인가. 서슬퍼런 그녀의 기세에 문지기는 찔끔하여 길을 터주었습니다. 월선과 명아는 당당하게 대문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멍석이 깔려 있었고 대청마루에는 최참판과 조씨 부인 그리고 고을의 유지들이 근엄한 표정으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선 월선과 명아를 맞이한 것은 따뜻한 환대가 아닌 숨 막힐 듯한 침묵과 차가운 시선들이었습니다. 대청마루 높은 곳에는 최참판이 호피가 덮인 의자에 거만하게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조씨 부인이 매서운 눈초리로 모자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고을에 내로라 하는 양반들과 유지들은 사랑채 마루아뜰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부채로 입을 가린 채 수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천한 기생 출신 여인이 감히 양반집 마당을 밟았다는 불쾌감과 소문의 천재 아기를 구경하겠다는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서커스 구경을 나온 사람들처럼 그들의 태도는 무례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월서는 명아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마당 한가운데 깔린 멍석 위로 걸어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추었습니다. 주인 어른의 부름을 받고 온 월선과 아들 명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낮지만 또렷하게 마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 참판은 헛기침을 하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오냐? 네가 그 소문의 월선이냐? 기생 노릇을 그만두고 산속에 파묻혀 산다더니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그것은 안부 인사가 아니라 비아냥거림이었습니다. 조씨 부인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긴 말 섞으실 것 없습니다. 저 아이가 그 대단하다는 신동입니까? 겉보기엔 그저 촌티나는 아이일 뿐인데 마을 사람들이 헛것을 본 게지요. 조씨 부인은 하인들을 시켜 자신의 아들 창수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비단 옷을 겹겹이 입어 둔해 보이는 창수는 퉁명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조씨 부인은 보란 듯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창수는 밤낮으로 스승님을 모시고 글공부에 매진하고 있다. 근본 없는 아이와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이나 마을에 도는 헛소문을 잠재우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으니 너무 억울해 말거라. 그녀의 말 속에는 이미 명아를 사기꾼으로 몰아가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었습니다. 월서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명아는 그저 맑은 눈으로 창수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시화회의 시작을 알리는 징소리가 울리고 먼저 창수의 실력을 보여주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하인들이 최고급 화선지와 먹을 대령했습니다. 창수는 붓을 잡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습니다. 끙끙거리며 한참을 망설이던 창수는 종이 위에 삐뚤빼뚤하게 효써 자를 썼습니다. 글자의 균형은 무너져 있었고 획은 힘이 없어 마치 지렁이가 기어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창수가 붓을 놓자마자 주변의 양반들은 박수를 치며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허허, 참으로 기특하군. 획에 힘이 넘쳐. 역시 최참판댁의 종손답소. 장차 큰 인물이 되겠어. 뻔히 보이는 아첨이었지만 조씨 부인은 만족스러운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명아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하인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하인은 창수가 썼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누렇게 뜬 낡은 종이와 털이 다 빠진 몽당붓을 명아 앞에 툭 던져놓았습니다. 자, 너도 한번 실력을 보여보아라. 네가 진짜 천재라면 도구 탓은 하지 않겠지. 조씨 부인의 비릿한 조소가 마당에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저런 붓으로 글씨를 쓰라니. 너무한 것 아닌가. 아니지. 진짜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 법이라네. 월선이 나서서 항의하려 했지만 명아가 어머니의 옷자락을 살며시 잡아당기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종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씨 부인이 던져준 몽당붓을 집어드는 대신 자신의 허리춤에 묶여있던 낡은 주머니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서 검은 광채가 흐르는 흑단 붓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항문양의 조각과 윤기 흐르는 붓털은 보는 이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최참판조차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붓은 예사 물건이 아닌데. 조씨 부인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훔친 물건이라고 소리치고 싶었으나
아이가 뿜어내는 기운에 눌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명아는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벼 위에 먹을 가는 모습은 지극히 차분하고 정갈했습니다. 마치 깊은 산속 옹달샘에서 물을 새는 선녀처럼 그 동작 하나하나에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먹향기가 은은하게 퍼지며 소란스럽던 마당이 점차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5살 아이의 손끝을 주시했습니다. 먹이 충분히 갈리자 명아는 붓에 먹물을 듬뿍 묻혀 잠시 허공에 멈추었습니다. 그 순간 바람마저 멈춘 듯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천진난만하던 아이의 눈이 아닌 수십 년을 수련한 도인의 눈처럼 깊고 그윽해졌습니다. 붓끝이 종이에 닿자마자 거침없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명아는 망설임 없이 일필이지로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낡은 종이 위로 검은 용이 승천하는 듯한 웅장한 필체가 드러났습니다. 아이가 쓴 글자는 청송교송, 즉 푸른 소나무였습니다. 글자 옆에는 붓을 눕혀 순식간에 눈 덮인 소나무 한 그루를 그려 넣었습니다. 붓이 지나간 자리마다 소나무의 거친 껍질과 날카로운 솔잎, 그리고 그 위에 소복이 쌓인 눈의 질감이 생생하게 살아났습니다.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혹독한 추위를 견디고 서 있는 소나무의 절개가 담겨 있었습니다. 명아가 붓을 놓자 마당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구 하나 입을 떼지 못하고 멍하니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한 늙은 선비가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이것은 신의 솜씨로다. 5살 아이가 어찌 이런 필력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그 탄성을 신호탄으로 여기저기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살아있는 소나무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소. 저 글씨를 보게 뼈대가 굵고 기상이 넘치네. 마치 옛 명필들의 글씨를 보는 듯해. 창수의 칭찬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진심 어린 경외감이 담긴 반응이었습니다. 최참파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그림 가까이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만져보려다 멈칫했습니다. 참으로 놀랍구나. 내 평생 수많은 명필을 보았으나 이토록 맑고 힘있는 글씨는 처음이다. 최참판의 눈에는 명아에 대한 의심이 사라지고 탐욕스러운 빛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다. 우리 집안의 이름을 빛낼 제목이야. 반면 조씨 부인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들러리로 만들고 천한 기생의 자식이 주인공이 되는 꼴을 눈뜨고 볼 수 없었습니다. 질투심이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이건 사기입니다. 속임수란 말입니다. 조씨 부인이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대청마루에서 뛰어내려왔습니다. 그녀는 명아가 그린 그림을 낚아채 찢어버리려 했습니다. 월선이 재빨리 몸을 날려 그림을 막아섰습니다. 부인, 어찌 이러십니까? 아이가 정당하게 실력을 보였는데 칭찬은 못해줄 망정 행패를 부리시다니요. 월선의 당당한 꾸짖음에 조씨 부인은 더욱 악에 바쳤습니다. 닥쳐라. 천한 것 내 놈이 미리 밑그림을 그려온 종이를 바꿔치기 한 게 분명해. 5살짜리가 이런 그림을 그릴 수는 없어. 이건 유술이거나 사기야. 조씨 부인은 억지를 부리며 명아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때 명아가 조씨 부인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님, 눈에 보이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해서 거짓이라 매도하는 것은 어른답지 못합니다. 제가 쓴 글과 그림에는 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마음을 속일 수는 없는 법입니다. 아이의 말은 비수처럼 조씨 부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주변의 양반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어른보다 낫구먼. 조씨 부인이 너무 과한 것 아니요. 분위기가 명아 쪽으로 기울자 조씨 부인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위기를 느낀 조 씨 부인은 화살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그녀는 명아가 들고 있던 흑단 붓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 붓을 보시오. 저런 귀한 물건이 저런 거짓골을 한 아이에게 있을 리가 없소. 필시 훔친 물건일게야. 우리 집에서 몇 년 전 잃어버린 폐물함에 있던 붓과 똑같이 생겼어. 도둑놈을 잡아라. 그녀는 잊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내며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여봐라. 당장 저 아이를 포박하고 붓을 압수해라. 관아에 넘겨 죄를 물을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모함이었지만 주인의 명을 거역할 수 없는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주춤주춤 다가왔습니다. 월서는 명아를 뒤로 숨기고 양팔을 벌려 하인들을 막아섰습니다. 누구도 내 아들에게 손끝 하나 댈 수 없다. 하늘이 보고 땅이 보고 있다. 죄 없는 아이에게 도둑 누명을 씌우다니. 천벌이 두렵지도 않느냐. 월선의 절규는 처절했습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점점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명하는 겁을 먹기는커녕 어머니의 등 뒤에서 붓을 꽉 쥐고 하인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기운의 하인들은 쉽게 덤벼들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마당은 일촉즉발의 긴장감으로 터질 듯했습니다. 그때 군중 뒤쪽에서 지켜보고 있던 낯선 노인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허름한 도포를 입고 삿갓을 눌러쓰고 있었지만 걸음걸이에는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노인은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으며 천둥 같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멈추어라. 그 붓은 훔친 물건이 아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노인에게 쏠렸습니다. 최참판도 놀라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은 삿갓을 천천히 벗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그의 얼굴을 본 몇몇 늙은 양반들이 헉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니, 저분은... 노인은 조씨 부인에게 다가가 엄한 눈빛으로 꾸짖었습니다. 어리석은 여인아. 탐욕에 눈이 멀어 옥석을 구분하지 못하고 죄 없는 아이를 해하려 하는가. 저 붓은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백운 선생이 생전에 쓰시던 청학필이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물건이지. 백운 선생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백운 선생은 5년 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유배를 가던 중 행방불명된 전설적인 학자였습니다. 그의 문장과 글씨는 나라 아느뜸이었으나 정치 싸움에 희생되어 사라진 비운의 인물이었습니다. 노인은 명아에게 다가가 무릎을 굽히고 눈을 맞추었습니다. 아야, 그 붓을 잠시 보여줄 수 있겠느냐. 명아는 주저없이 붓을 내밀었습니다. 노인은 붓대를 어루만지며 감회에 젖은 듯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맞다. 틀림없어. 내가 백운 선생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붓이다. 그리고 노인은 명아가 쓴 청송 글씨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필체 또한 백운 선생의 유수체 류슈티와 똑같구나. 가르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핏줄에 새겨진 재능이지. 노인의 말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사람들의 뇌리에 꽂혔습니다. 최참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 아이가 백운 선생의 핏줄이란 말씀입니까?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운 선생이 유배를 떠나기 전 만삭의 부인이 광군을 피해 도망쳤다는 소문을 들었네. 그 후 생사를 알 수 없었는데 하늘이 도우셨군. 이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보게. 젊은 시절 백운 선생의 모습과 판박이 아닌가. 사람들은 그제야 명아의 얼굴을 다시 뜯어보았습니다. 맑은 이마와 오똑한 코, 기품 있는 인매가 과연 귀인의 상이었습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습니다. 도둑으로 몰리던 아이가 하루아침에 전설적인 학자의 아들로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의 모함이 오히려 아이의 고귀한 신분을 밝혀주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저 늙은이가 짜고 치는 거야. 증거가 어디 있어. 붓 하나로 핏줄이라니 말도 안 돼. 그녀는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대세는 기울었습니다. 사람들은 조 씨 부인을 경멸의 눈초리로 바라보았고 명아와 월선에게는 존경과 미안함이 섞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월선은 멍하니 명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주워 기른 아이가 그토록 대단한 분의 아들이었다니 그녀조차 믿기 힘든 사실이었습니다. 노인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의심이 든다면 내가 한 가지 더 확인해 보이겠네. 백운 선생은 늘 자신의 글 속에 숨겨진 인장 도장을 그려넣는 버릇이 있었지. 아이야, 네가 그린 소나무 그림의 뿌리 부분을 자세히 보아라. 명아도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림 앞으로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노인의 지팡이 끝이 가리키는 곳, 소나무 뿌리에 얽히고 설킨 획들 사이에 교묘하게 백운 바이운이라는 두 글자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의도하고 쓴 것이 아니라 무의식 중에 배어나온 습관이 만들어낸 기적과도 같은 흔적이었습니다. 아,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최참파는 황급히 대청마루에서 내려와 명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몰라 배웠습니다. 귀한 분의 핏줄을 이리 천대하다니. 내 죄가 큽니다. 가장의 태도가 변하자 눈치를 보던 하인들과 마을 사람들도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당을 가득 채운 침묵은 이제 존경의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월선은 기쁘기보다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의 신분이 밝혀졌으니 이제 아이를 떠나보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명아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다가 어머니의 옷자락을 더욱 꽉 움켜쥐었습니다. 양반들이 머리를 조아리는 이 상황이 아이에게는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아이에게 중요한 것은 백운 선생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이 아니라 따뜻한 어머니의 품이었습니다. 명아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집에 가고 싶어요. 배가 고파요. 그 순수한 한마디가 긴장된 분위기를 녹였습니다. 노인은 인자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날이 저물었으니 돌아가거라. 하지만 내일은 세상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게다. 그러나 조씨 부인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도끼로 번들거렸습니다. 백운 선생의 아들이라면 역적의 자식이라는 말이 아닌가. 그렇다면 관아에 고발하여 상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그녀는 몰래 하인 하나를 불러 귓속말을 속삭였습니다. 지금 당장 관아로 가서 사또에게 알려라. 역적의 씨를 찾았다고. 하인이 슬그머니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날은 어두워지고 밤바닥에는 살얼음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명아의 정체는 밝혀졌지만 그로 인해 더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최참판 댁 마당에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할 무렵 멀리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횃불의 불빛이 일렁이며 다가왔습니다. 조씨 부인이 보낸 하인의 밀고를 받은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역적의 자식이 이곳에 있다는 게 사실이냐? 관아의 사또가 말을 타고 대문을 들어서며 우렁차게 소리쳤습니다. 갑작스러운 관군의 등장에 마당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길을 터주었고 엎드려 있던 최참파는 사색이 되어 벌벌 떨었습니다. 평화롭던 시화회장은 순식간에 살벌한 신문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포졸들은 창과 몽둥이를 들고 월성과 명아를 겹겹이 포위했습니다. 조씨 부인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사또 앞으로 달려가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사또 나으리, 제가 신고한 사람입니다.
저기 서 있는 저 아이가 바로 역적 백운의 아들입니다. 저 아이가 가진 붓과 필체가 그 증거이옵니다. 당장 잡아들여 국법의 엄함을 보여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승리감에 도취하여 찢어질 듯 날카로웠습니다. 사또는 말에서 내려 성큼성큼 명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매서웠고 허리에는 긴 칼이 차여 있었습니다. 월서는 본능적으로 명아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사또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비키거라. 역적의 씨를 감싸는 것은 동조자로 간주하여 함께 처벌할 것이다. 사또의 호통에도 월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또 나으리, 이 아이는 겨우 5살입니다. 세상 물정도 모르는 핏덩이가 무슨 죄가 있단 말입니까? 핏줄이라는 이유만으로 죄인 취급을 하는 것은 억울합니다. 월선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사또는 냉정했습니다. 영모의 죄는 삼족을 멸하는 법이다. 네가 정녕 죽고 싶은 게냐. 포졸들이 월선을 억지로 끌어내려 하자 명아가 월선의 손을 잡으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를 놓아주십시오. 제가 묻는 말에 답하겠습니다. 어린 명아의 당돌한 태도에 사또는 눈썹을 꿈틀거렸습니다. 명아는 두려움 없이 사또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백운 선생의 아들인지는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백운 선생이 죄를 지었다면 그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가 저에게도 이어지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서 남을 해치지 말고 바르게 살라고 배웠을 뿐, 나라에 해를 끼치는 일은 배운 적이 없습니다. 5살 아이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논리 정연한 말에 사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아까 명아의 정체를 밝혀주었던 노인이 다시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포졸들이 노인을 제지하려 했으나 노인은 품속에서 둥근 마패를 꺼내 들어 보였습니다. 횃불 빛을 받아 번쩍이는 마패를 본 사또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아! 암행어사 출두야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습니다. 허름한 행색의 노인이 바로 임금님의 명을 받고 지방을 감찰하던 암행어사였던 것입니다. 노인은 아니 어사또는 사또를 향해 엄엄하게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너는 백성을 굽어 살피기는커녕 간악한 자의 말만 듣고 죄 없는 아이를 겁박하려 했으니 그 죄가 가볍지 않다. 어사또는 조씨 부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조씨 부인은 마패를 보자마자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은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얼굴의 핏기가 완전히 사라져 마치 시체와 같았습니다. 너는 어린아이의 재주를 시기하여 모함하고 그것도 모자라 거짓 죄명으로 관할을 움직여 한 가정을 파탄내려 했다. 네 마음속에 그 검은 욕심이 붓을 든 아이보다 더 큰 죄악임을 알지 못하느냐. 어사또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조씨 부인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며 머리를 땅에 다시며 빌었습니다. 최참판 역시 며느리의 잘못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죄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사또는 다시 명아를 바라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 백운 선생은 역적이 아니다. 그는 간신들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유배를 갔으나 임금님께서 뒤늦게 진실을 아시고 그의 누명을 벗겨주셨다. 나는 백운 선생의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 그 뜻을 전하고 보상하라는 명을 받고 내려온 길이다. 어사또의 말에 마당은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역적의 자식에서 충신의 아들로 명아의 신부는 다시 한번 뒤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탄성을 지르며 명아를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월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도감과 억울함, 그리고 지난 세월 숨죽여 살아왔던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명아는 작은 손으로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울지 마세요. 어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어사또는 월선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부인, 귀한 충신의 혈육을 이토록 훌륭하게 키워주셨으니 나라에서 큰 상을 내릴 것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생 출신인 그녀에게 양반 중의 양반인 어사또가 예를 갖추는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태가 정리되자 어사또는 최참판과 사또를 꾸짖어 돌려보내고 조씨 부인에게는 근신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하인들의 부축을 받아 안채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질투가 부른 참극은 결국 자신의 몰락으로 끝이 났습니다. 반면 마을 사람들은 월선과 명화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몰라뵀구먼. 신동이 우리 마을에 살다니 영광이야.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도깨비불이라며 수군대던 사람들이 태도를 바꾸어 아부하는 모습은 씁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어사또는 월선과 명화에게 제안했습니다. 이제 신분이 회복되었으니 한양으로 올라가시지요. 명화에게는 나라에서 최고의 스승을 붙여줄 것이고 부인께서도 편안한 집에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백운 선생의 가문을 다시 일으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거절하기 힘든 달콤한 제안이었습니다. 가난한 산골 생활을 청산하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당연히 그들이 떠날 것이라 생각하며 부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월선은 명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장래를 생각하면 한양으로 보내는 것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도성은 또 다른 시기와 암투가 도사리는 곳이었습니다. 아직 어린 명화가 그곳에서 상처받지 않고 자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망설이는 사이 명화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마님, 저는 한양에 가지 않겠습니다. 명화의 단호한 거절에 어사또와 월선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찌하여 그러느냐. 한양에 가면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 그리고 네 재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널려 있는데도 말이냐. 어사또가 묻자 명화는 월선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여기 계십니다. 좋은 옷과 음식보다 저에게 더 소중한 것은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산속의 대나무 숲과 맑은 바람 소리가 없다면 저는 그림을 그릴 수 없을 것입니다. 부귀영화보다는 어머니가 끓여주시는 묽은 죽 한 그릇이 더 좋습니다. 명화의 말에는 어린아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월선은 감격하여 명화를 껴안았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그 누구보다 깊은 정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어사또는 허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연 백운의 아들이로다. 그 아비의 그 아들이야. 네 뜻이 정그러하다면 억지로 권하지 않겠다. 대신 내가 임금님께 잘 말씀드려 이곳에서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마. 어사또는 명화의 기계에 감탄하며 그들의 뜻을 존중해 주기로 했습니다. 밤이 깊어 시화회는 모두 끝났습니다. 최참판댁 대문을 나서는 월선과 명화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와는 달리 한결 가벼웠습니다. 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보석처럼 박혀 있었고 차가운 밤 공기조차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뒤따라 나오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 감히 그들에게 말을 걸지도 못하고 멀찌감치 서서 허리를 숙여 배웅했습니다. 3월 할멈이 횃불을 들고 마중을 나왔다가 두 사람을 보고는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아씨, 도련님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눈 덮인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길가에 쌓인 눈이 횃불빛을 받아 반짝거렸습니다. 명아는 걷다가 문득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 아래 마을의 불빛들이 아득하게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소란과 다툼이 마치 남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명아는 다시 앞을 보며 어머니의 따뜻한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어머니, 집에 가서 군고구마 먹어요. 아이의 천진한 말에 월서는 비로소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명아 먹고 싶은 거 다 해줄게. 집에 도착하니 썰렁했던 방 안에는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3월 할멈이 미리 와서 아궁이에 불을 지펴 놓았던 것입니다. 월서는 명아의 젖은 버선을 벗겨주고 언손을 녹여주었습니다. 오늘 많이 무서웠지 고생 많았다. 그녀의 말에 명아는 고개를 저으며 품에서 흑단 붓을 꺼냈습니다. 아니요. 이 붓이 저를 지켜주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계셔서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명아는 붓을 제자리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습니다. 그 붓은 이제 숨겨야 할 물건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월서는 부엌으로 나가 늦은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화려한 반찬은 없었지만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과 구수한 된장국이 상에 올랐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락사락 눈 내리는 소리가 대나무 숲을 흔들며 평온한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 찾아온 고요함은 그 어느 때보다 달콤하고 아늑했습니다. 명아는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는 월선의 무릎을 베고 누웠습니다. 어사또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 월선의 집 앞에 백운제 바이운제라는 현판을 써서 걸어주었습니다. 흰 구름이 머무는 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숨어 사는 기생의 집이 아니라 당대 최고의 학자의 아들이 사는 귀한 집이 되었습니다. 최참판 댁에서는 사죄의 뜻으로 쌀가마니와 비단을 보내왔지만 월서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라 명아와 함께하는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태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물가에서 월선의 험담을 하던 안악들은 이제 그녀가 나타나면 길을 비켜주고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이들도 명아를 보면 천재 도련님이라 부르며 따랐습니다. 하지만 명아는 우쭐해하지 않고 예전처럼 조용히 집안에서 책을 읽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가끔은 마당에 나와 동네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의젓하고 아름다운지 지나가던 노인들은 혀를 차며 감탄하곤 했습니다. 저 집안에서 장차 나라를 이끌 재상이 나올 게야. 시간이 흘러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월선의 집 마당에는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지난번 명아가 그렸던 그림 속의 참새들이 실제로 나라와 가지에 앉아 지적이었습니다. 월선은 팻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명아는 그 옆에서 글을 읽는 풍경은 한 폭의 그림과 같았습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은 대나무 숲에 막혀 들어오지 못했고 오직 따사로운 봄볕만이 마당 가득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고 아니 예전보다 더 단단하고 따뜻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사건의 해결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꾸려 나가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명아가 자신의 재능을 어떻게 꽃피우는지, 월선이 그 곁을 어떻게 지키는지, 그리고 두 모자가 만들어갈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날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밤의 이야기. 그 평온한 결말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산골 마을의 따스한 봄 기운이 완연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겨우내 계곡을 꽁꽁 얼어붙게 했던 두꺼운 얼음장은 봄바람의 간지럼을 이기지 못하고 스르르 녹아내려 맑고 투명한 물소리가 옥굿을 굴러가듯 들려왔습니다.
월선의 집마당에 자리 잡은 고목 매화나무에는 팝콘이 터지듯 하얀 꽃망울들이 앞다투어 터져 나왔고 그 그윽한 향기는 대나무 숲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은은하게 퍼져 나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겠지만 이제 월선의 집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대문 위에는 어사또가 써주고 간 백운제라는 현판이 아침 햇살을 받아 당당하게 빛나고 있었고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옷깃을 여미며 경의를 표하곤 했습니다. 이제 이곳은 기생에 숨겨진 집이 아니라 고귀한 학자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마을의 자랑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발길도 부쩍 잦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쑥덕거리며 훔쳐보러 오던 사람들이 이제는 손에 호박이며 산나물 같은 소박한 먹거리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부인, 지난번 일은 정말 면목이 없었습니다.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저희 집밭에서 갔다 온 것이니 맛이나 좀 보십시오. 촌부들은 투박한 손으로 물건을 건네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월선은 그들의 마음을 알기에 정중하게 거절하지 않고 미소로 화답하며 물건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오늘 저녁상은 풍성하겠네요. 그녀의 온화한 미소에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앙금과 편견은 봄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이 허물어지는 것은 이토록 한순간의 진심이면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명아의 일상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담장 넘어 세상을 동경하며 까치발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이는 자유롭게 뒷산을 오르내리며 다람쥐와 친구가 되고 흐르는 계곡물에 붓을 씻으며 자연을 벗삼았습니다. 명아가 붓을 들고 마당에 앉아 있으면 동네 아이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양반집 도련님이라는 소문에 쭈뼛거리며 다가오지 못하던 아이들도 명아가 먼저 손짓하며 이리 와서 같이 그리자라고 부르면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명아는 아이들에게 흙바닥에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글자를 모르는 아이들에게는 자신의 이름을 쓰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양반과 평민의 구분이 없는 그저 순수한 아이들의 배움터가 월선의 집 마당에 펼쳐진 것입니다. 어느 날 오후 최참판댁 손자인 창수가 쭈뼛거리며 대문 밖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인 조씨 부인이 근신 중이라 기이 죽은 창수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겉돌고 있었습니다. 명아는 그런 창수를 발견하고는 조용히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창수야, 들어와. 같이 연 날리지 않을래. 창수는 놀란 눈으로 명아를 쳐다보았습니다. 자신을 미워할 줄 알았던 명아가 먼저 손을 내밀어 줄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창수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두 아이는 마당을 함께 뛰어다니며 연을 날렸습니다. 그 모습을 툇마루에서 지켜보던 월선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른들의 욕심으로 얼룩졌던 아이들의 관계가 아이들 스스로의 순수함으로 치유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월 할멈은 요즘 살맛이 난다며 입버릇처럼 말하고 다녔습니다. 내 평생 이런 호시절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 우리 도련님이 어사또 영감이랑 대화하는 걸 봤어야 하는데 할멈은 부엌에서 나무를 묻히면서도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녀에게 명아는 친손자나 다름없었고 월선은 딸과 같았습니다. 하준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힘든 줄 몰랐고 오히려 명아에게 맛있는 간식을 해먹이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쑥을 뜯어와 쑥버무리를 찌고 있었는데 구수한 쑥 향기가 집안 가득 퍼져 월선과 명아의 입맛을 다시게 했습니다. 할멈의 거친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음식들은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도 따뜻하고 깊은 맛이 났습니다. 월선은 명아의 교육에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글 공부만을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장기인 가야금을 명아에게 들려주며 예술의 깊이를 가르쳤습니다. 명아야, 글씨는 마음의 그림이고 음악은 마음의 소리란다. 붓끝에 리듬이 있어야 살아있는 글씨가 나오는 법이야. 월선이 가야금 줄을 튕기면 명아는 그 선율에 맞춰 붓을 움직였습니다. 가야금의 노년이 깊어지면 붓놀림도 굵어지고 가락이 경쾌해지면 붓도 춤을 추듯 가벼워졌습니다. 모자가 만들어내는 예술적 교감은 보는 이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게 할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그것은 피로 이어진 것보다 더 진한 영혼의 울림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땅거미가 질 무렵 명아는 붓을 씻어 정리하고 월선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곱게 접은 종이 한 장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선물이에요. 월선이 종이를 펼쳐보니 그곳에는 활짝 웃고 있는 여인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바로 월선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눈가에 잡힌 주름 하나, 머리카락 한 올까지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었지만 무엇보다 그림 속 여인의 눈빛이 너무나 따뜻하고 사랑스럽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명아는 수줍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백운 선생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저는 월선의 아들 명아가 더 좋아요. 제 눈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은 어머니니까요. 월선은 그림을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낳아준 정보다 길러준 정이 더 크다지만 아이가 스스로 자신을 이토록 깊이 사랑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순간 지난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명아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명아야, 나도 너를 만나 다시 태어났단다. 너는 내게 온 가장 큰 축복이야.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의 대나무들도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듯 사그락거리며 부드러운 잎사귀 소리를 보태주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3월 할멈이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이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보리가 섞인 밥에 구수한 냉이 된장국, 그리고 낮에 쪄둔 쑥버무리와 겉절이가 올라온 소박한 상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밥상에는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세 식구는 둥근 상에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할멈, 이 국맛이 정말 일품이야. 임금님, 수라상도 부럽지 않네. 월선의 칭찬에 할멈은 아이고, 별 말씀을요. 도련님이 잘 드시니 그저 좋을 뿐입니다. 라며 밥 위에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저녁 식사였지만 그 평범함이 주는 행복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깎아 먹으며 명아는 오늘 마을에서 있었던 일들을 미주알고주알 이야기했습니다. 창수와 연을 날리다, 연줄이 끊어진 일, 뒷산에서 다람쥐가 도토리를 까먹는 것을 본 일 등 소소한 일상들이 아이의 입을 통해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월선과 할멈은 아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저런, 연이 날아가서 아까웠겠구나. 다람쥐도 봄이 와서 신이 났나 보네. 웃음꽃이 피어나는 방 안은 훈훈한 공기로 가득 찼고 창호지 문 밖에는 어둠이 내려앉아 세상의 소란을 덮어주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월선은 잠자리를 폈습니다. 푹신한 목화솜 이불을 깔고 명아를 눕혔습니다. 자, 이제 꿈나라로 갈 시간이다. 월선은 호롱불의 심지를 조금 낮추어 방안을 은은하게 만들었습니다. 명아는 이불 속으로 파고들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어머니, 옛날 이야기 하나만 해주세요. 아이의 부탁에 월선은 명아의 머리맡에 앉아 부채를 살랑거리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먼 옛날 하늘의 별을 따러 갔던 소년의 이야기였습니다.
월선의 목소리는 꿈길로 가는 안내자처럼 부드럽고 몽환적이었습니다. 명아의 숨소리가 점차 고르고 깊어지자 월선은 이야기를 멈추고 잠든 아이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풍파를 겪고도 맑음을 잃지 않은 아이. 앞으로 이 아이가 걸어갈 길에 또 어떤 시련이 닥칠지 모르지만 월선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랑으로 단단해진 뿌리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이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속삭였습니다. 잘 자라. 내 아가. 좋은 꿈 꾸고 내일은 더 높이 날아오르렴. 월선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방문을 열고 맨마루로 나갔습니다. 밤하늘에는 보름달이 휘영청 밝게 떠서 온 세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은 대나무 숲은 신비로운 푸른빛을 띠며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소쩍 새우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와 밤의 정적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월선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한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불안과 걱정의 찌꺼기들이 그 숨과 함께 씻겨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방으로 들어와 잠든 명아의 옆에 누웠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옆구리에 느껴지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3월 할멈도 건너방에서 코를 골며 잠이 들었는지 드르렁거리는 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완벽한 밤이었습니다. 천재 기생이 길에서 구한 아이. 그리고 그 아이가 찾아준 잃어버린 삶의 의미. 두 사람의 인연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고 서로가 서로를 구원한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그들의 삶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라는 문장 너머로 계속될 것입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면 대나무 숲은 더 울창해질 것이고 가을이 오면 마당에는 낙엽이 쌓여 또 다른 그림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겨울이 다시 찾아와도 그들의 집 백운제는 사랑의 온기로 언제나 따뜻할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소중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그들이니까요. 자, 이제 불을 끄고 잠을 청할 시간입니다. 당신의 밤도 월선과 명아의 밤처럼 평온하고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창밖의 바람소리가 자장가가 되어 당신의 무거운 눈꺼풀을 덮어줄 것입니다.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깊고 단 잠에 빠져드세요. 오늘 밤은 맑은 달빛이 당신의 꿈속을 환하게 비춰줄 것입니다.